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주를 상승세도 눈에 띄었고요. 또 조금 전에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발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관세 정책들이 결국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재건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기도 하고요. 또 시장도 어느 정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적응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US 스틸 등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요. M7 중에서는 테슬라만 3% 내리고 나머지 6종목 상승, 또 엔비디아는 2% 넘게 오르는 상승폭에 메타는 1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여전히 4.5% 부근에서 등락하고 달러도 은근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관세 이슈에도 국내 증시 잘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를 나타낸 가운데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또 중국의 한한령 기대감에 엔터주가 강세를 나타냈고 삼성전자는 올랐고 SK하이닉스는 하락하면서 희비가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이어간다는 정부의 정책에 실수요자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또 스트레스 DSR 규제가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재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를 떨치고 오늘 시장은 일제일 상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결국에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38%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7%, 0.98% 뛰었습니다. 특히 오늘 종목별로 보면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빅테크 기업 대부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도 3% 가까이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빅테크들의 AI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자본 지출이 확고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까지도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오픈AI가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만든 자체 AI칩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4% 넘게 뛰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스테펠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영향에 오늘도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예고하자 미국 내 관련 철강 알루미늄 제조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철강 산업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떨어지면서 약화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17% 넘게 급등했고요. 뉴코는 5.58%, US 스틸도 5%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세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투자자들의 관세 논의의 대부분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관세를 협상 전술을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글로벌 무역을 방해하기보다는 미국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면서 관세의 결과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UBS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 성장을 침체시킬 수는 있지만 탈선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2025년에도 미국 주식의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오늘 공개된 지표도 살펴보면 지난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던 가운데 간밤 나온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어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년 후와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1월에 모두 3%로 나오면서 직전달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론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달 대비해서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비교적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늘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가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0월에 3.8%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물가 데이터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줄여줄지 지켜보시죠. 채권 시장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계획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채가 적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채권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1%포인트 소폭 올랐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오늘 1% 넘게 올랐습니다. 하마스가 15일로 예정된 인질 석방을 연기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커진 것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금값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안감에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금선물은 처음으로 온스당 2,900달러 선을 뛰어넘겼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시장의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여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를 눈독 들이고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 투자 입찰 제안서를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974억 달러, 우리 돈 141조 원에 인수하겠다 제안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제안서에서 오픈 AI가 다시 오픈소스 그리고 안전에 초점을 맞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라며 투자 입찰 제안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샘 올트먼과 함께 오픈 AI를 세운 지 딱 10년 만입니다. 보도가 나가고 난 뒤 올트먼 CEO는 자신의 SNS에 사양한다, 짧은 한 줄만 남기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자신이 XAI를 10분의 1 가격인 97억 달러에 사겠다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머스크가 떠난 뒤 CEO 자리에 오른 올트먼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오픈AI를 영리자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비영리 단체와 분리시켜 새로운 영리자 회사 지분을 소유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고 큰손 소프트뱅크로부터 초대형 투자를 받는 등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 인공지능 칩 자체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조만간 첫 번째 맞춤형 AI 칩을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오픈 AI는 파운드리의 첫 번째 칩 디자인을 보내는 테이핑 아웃을 수개월 안에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오픈 AI는 내년부터 TSMC의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통해 자체 AI 칩 대량 생산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다만 일반적으로 테이핑 아웃이 통상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고 수천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오류가 발견되면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만큼 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생산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홀로 서기에 나서는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칩 가격 역시도 수만 달러로 비쌀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반대로 최근 중국 딥시크는 오픈 AI와 비교해 18분의 1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AI 모델을 구현했다 주장하면서 앞뒤로 압박이 커진 상황입니다. 중국 딥시크 쇼크 이후 AI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내놓은 데 이어서 프랑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리는 AI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1,090억 유로, 우리 돈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 깜짝 발표했습니다. 마크롱은 미국 스타게이트를 콕 짚어 말하며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 연거푸 강조했고요. 프랑스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인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딥시크가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추론 기능까지 구현해내면서
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도 개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합니다. 유럽연합도 20개가 넘는 EU의 주요 연구기관과 회사가 모여 유럽의 자체 AI 모델 개발을 위한 오픈 유로 LLM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우리 돈 7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고요. 딥시크를 통해 가능성을 본 중국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 산업군에서 자국 AI 활용을 극대화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오히려 반도체 자립에 속도가 붙은 중국이 D램 시장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0%였던 중국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창신 메모리는 지난해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성장 속도가 놀랍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생산 역량이 전무했고 5년 전 점유율은 제로였는데 알리바바를 비롯한 대기업과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개발에 한껏 속도가 붙은 현재는 최신 D램 제품인 DDR5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고요. AI 산업의 꽃으로도 불리는 고대역 메모리 HBM도 발빠르게 개발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용량만 놓고 보면 창신은 지난해 글로벌 D램 생산량의 약 10%에 달하는 D램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생산 품질은 낮아 실제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낮은 가격과 정부 보조금도 한몫하면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올해 배로 늘어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글로벌 선두주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유리기판주가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리기판 확보에 나섭니다. 이에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개별 기업 호재도 있었는데요. CNG 하이테크가 차세대 유리기판의 관통홀 내벽에 신규 물리적 방막 증착 기술을 적용한 구리망막 형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테스터 장비 업체인 PIE도 같이 주가가 뛰면서 관련주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PIE 상한가 기록했고요. 한빛레이저 17.67%, 호재 있었던 CNG 하이테크가 12.38%, JNTC 8% 넘게, YC캠도 8.27%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특히 전고체 관련 종목이 어제 상승부를 켰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내재화 전략의 핵심인 전고체 배터리의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도 적어서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리죠. 이 소식에 배터리를 공급받아 완성차를 만들어온 현대차가 배터리 자립과 동시에 차세대 기술로 기존 2차 전지 산업계의 판을 뒤흔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에선 연내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가 같이 뛰었는데 특히 유일에너테크는 현대차가 발주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의 조립 공정 장비를 단독으로 수주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관련주 더 살펴보면 호재 있었던 유일에너테크 상한가 기록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4.29%,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2% 넘게 올랐고 한농화성 9.72%, EV 첨단 소재도 6%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로봇주는 연이어 활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관련 모멘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태죠. 그런 가운데 애플 연구진이 가정용 탁상형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각각 표현형과 기능형 이렇게 표시된 두 대의 로봇이었는데요. 현재 애플은 개발 가속화를 위해 로봇공학 개발자 채용도 늘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인력 채용을 공식화했는데요. 또 한편 우리나라에선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한 SK그룹이 AI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룹 계열사의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축에 투입될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또 향후 범용 인공지능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소식에 SK텔레콤과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림 로봇을 비롯해서 관련주가 같이 뛰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에 있었던 휴림 로봇 27.54% 올랐고 유일 로보틱스가 19.68%, RS 오토메이션 17% 넘게 올랐고요. DIC 16% 넘게, T 로보틱스도 9.93%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급등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관세 조치를 부과하고 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관세에서 자유로운 엔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낙관적인 기류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양국 문화 교류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우 의장이 한한령 해제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6월부로 전원 군필자가 될 BTS의 복귀와 또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콘서트 소식도 투자 심리를 부추겼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SM이 최대 주주로 있는 디어유가 7.61% 강세 보였고 TN엔터테인먼트도 7% 넘게 올랐습니다. 또 호실적을 발표한 SM 5.37%, 스튜디오 드래곤도 5% 넘게 올랐고요. 노머스가 4.98%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예고에 또 흔들리나 싶었지만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 2,500선마저 깨졌던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까지 회복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수급을 흡수하며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5만 원의 늪에 빠져있던 삼전의 반격이 시작된 걸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장중에 반등하면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일종의 협상 카드로 인식되면서 어제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방금 관세 관련 여러 소식들이 나온 만큼 오늘은 장중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팔자세는 이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8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도 67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기관이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는 약보합에 그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여기서는 기관도 소폭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1,322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0위권 내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건 시총일위 삼성전자였습니다. 3.5%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 기여도가 가장 컸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데다 최근 스타게이트 참여와 갤럭시 S25 판매 호조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기존 HBM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어제 2.4% 조정을 받으면서 20만 원 선을 하회했습니다. 지금 3, 4위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이 3% 넘게 오르면서 다시 시총 3위에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이 가장 강했습니다. 5%대 강세 기록했고요. 그밖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휴젤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최근 질주를 보이던 로봇 대표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8%대 조정을 받았고요. 리가켄바이오가 2%대, 삼천당제약이 7%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40전 올라 1,451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는데요. 이후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는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환율은 1,451원대입니다. 다만 오늘 개장 전에 관세 관련 소식들이 나온 만큼 외환 시장 오늘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죠. 어제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큰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사법 리스크 해소와 스타게이트 참여, 신작 기대감 등이 동시에 겹치면서 삼성전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토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하면서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주가 반등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중국의 2구 환신 효과로 레거시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2구 환신 정책은 중고 전자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구매 가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올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및 밴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로 인해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최근 트렌드포스가 제공 중인 스팟 가격을 봐도 DDR4나 5, 그리고 낸드 가격 하락이 조금씩 둔화되는 점도 레거시 조기 안정화의 근거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레거시 메모리 업황이 안정화되면 SK하이닉스보다도 일반 디램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 여력이 높아집니다. 컨센서스 전반이 상향 조정되면 그에 따른 주가 상승도 가능해서 삼성전자의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나증권은 조언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준비하시죠. 오늘 주목해볼 이슈는 MSCI 분기 리뷰와 AI 서울입니다. 이번 MSCI 정기 리뷰는 편입 대신에 편출 종목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석유와 넷마블, 롯데케미칼, LNF, 엔캠, 포스코DX, 한미약품 등의 종목 편출이 예상되는데요. MSCI 지수에서 편출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되는 종목들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최로 AI 전문 컨퍼런스 AI 서울 2025가 개최되는데요. 국내외 AI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들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 카카오와 네이버 등이 참석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GS와 SKC, 풍산,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을 공개하고요. 그리고 게임 3사인 NC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등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게임주가 주목받고 있는데 또 실적 이슈를 어떻게 소화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양자암호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1,9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장에서도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철강 관세 예고에도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소식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란 소식에 국내 증시가 어제처럼 관세 이슈에 무덤덤한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예의주시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올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데 네.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예외나 면제는 없습니다만 호주는 예외를 검토 중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하겠다면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좀 이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트럼프요? 지금 어떤 관세 정책이 아. 이렇게 나오는 네네. 흐름이 네. 근데 자국민을 위하겠다, 또 자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슈퍼볼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갔는데 와, 그 미국 그 관중들, 미국 시민들의 환호하는 그 모습이나 소리, 모양새가 보니까 네. 그거는 찐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예우 차원이 아니고 네.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런 어떤 국가 지도자를 이제 자기들이 뽑아서 저렇게 또 거침없이 해나가는 게 미국 시민들은 시원한가 봐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망신을 당했더만. 예. 예. 그래요. 지금 저기 오늘 우리 김태선 본부장님 나오신 날인데 첫 질문을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인사도 안 했구나. 네, 인사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첫 질문은 뉴욕 증시인데 뉴욕 증시 앞서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삼성전자 어제 뭐가 있었길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레거시 반도체 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고? 낸드 플래시. 재고. 네. 네. 그러니까 재고가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면서 재고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감을 또 한번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수급의 유입 원인이긴 한데 네. 이거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반등이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고 추세가 전환이 될 만한 뉴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제 삼성전자는 사실 후자보다는 전자의 흐름이 더 강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관리가 잘 돼서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회복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상승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기가 조금은 어려울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또 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도 예. 굉장히 또 강한 관심을 좀 드러내다 보니 삼성전자 이제 수급이 좀 유입이 된 상황. 그런데 문제는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또 다시 조정이 나오면 관세 탓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는 결국 V자 반등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시장에서는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상승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쉬어가냐 아니면 오늘도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는 게 뭐냐면 빠져도 걱정이지만 올라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왜요? 올라도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그동안에 강했었던 전력기기라든지 예. 아니면 뭐 조선이라든지 예. 이러한 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수급에 이제 쏠림 현상이 삼성전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 중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들은 장중의 변화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 조절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잘 달리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한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 뭐 매수 유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잘 나갔던 쪽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되면 지수는 좀 답보 상태에서 삼성전자면 또 나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난 김에 뉴욕 가기 전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제 또 이제 유리기판 그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요? 네.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에 납품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든지 뭘 해서 사운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그야말로 뭐 이제 몇 대가 먹고 살 네. 그런 것도 만들고 네. 삼성의 역할은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유리기판 좋은 거 알겠는데 관련주들도 이렇게 소개되다시피 그런 기업들한테 갖다 쓰면 되지 뭘 또 삼성이 또 진출합니까? 그런 것까지?
일단은 완제품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금 삼성전자가. 당장. 네. 일단 삼성전기가 계열사 내에서 가장 유리기판과 지금 밀접한 상황이긴 한데 네. 삼성전기조차도 예. 일정 부분의 어떤 이 화합물 정도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 유리기판 소재 전체를 만들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재 자체를 선보인 기업이 있습니다. SKC. 네, 이번에 CES 2025에서도 SKC가 유리기판을 이제 처음으로 선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또 이 분야에서도 후발주자라는 이미지가 지금 강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쫓아가긴 쫓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SKC가 대장주로서 과연 얼마만큼의 상용성, 그러니까 상용화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수율을 뽑아내서 마진율을 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부분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낸다면 나중에는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유리기판을 생산을 할 가능성도 지금은 높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기술을 갖고 있느냐와 앞으로 할 것이냐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갖고 있는 SKC 혹은 유리기판의 공정 장비를 좀 공급하는 필옵틱스라든지 JNTC와 같은 기업들에게 먼저 관심을 주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뉴욕 증시 리뷰를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알루미늄, 철강 25% 관세 부과 소식이 나오면서 네. 관세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뭐 US 스틸 또 알코아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자국의 제조업이라든지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래 우리나라 기업들을 챙겨주니까 우리나라 네.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투심이 살아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관세 전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세 협정, 그러니까 무역 협정이 돼야지 무역 전쟁으로 확산하게 되면 결국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많은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관세는 협상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하자라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라는 분들도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철강 관세는 미국이 정말 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냥 카드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각각의 25% 관세,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지만 미국 전체 산업을 놓고 비중을 따져봤을 땐 0.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0.2%에 25% 부과한다 그래서 미국 내 어떤 산업의 구조가 크게 바뀌거나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좀 밀접하게 본업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들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네. 현대제철. 특히나 지금 현대그룹은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을 좀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자동차 관세 이슈가 걸리죠. 또 철강도 지금 관세 이슈가 걸리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우선은 현대그룹 혹은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진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한 달 유예가 됐다거나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가 된 이후에 조금 높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 높아진 가격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일정 부분 협의가 완료가 된 다음에 신경을 쓰시는 게 지금은 맞다. 만약 이쪽에 보유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고민되시더라도 가지고 계신 보유 비중의 절반 정도는 꼭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트럼프는 이 일을 가지고 길게 끌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그건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네. 방침이다라고 하면 그럼 이 섹터까지도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철강도 추가적으로 예, 하나 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어제 장 초반에는 생각보다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커터제라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트럼프 1기 때가 쿼터제였죠. 그렇죠. 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그 커터제가 도입이 된 시점이 트럼프 1기 때 네. 무역 전쟁 시기에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장전에 나온 크게 두 가지 뉴스 중에 하나는 예외 없다. 그렇죠. 예. 네, 호주만 어떻게 보면 뭐 예외를 추가 검토 협의를 중이다. 예. 검토 중이고 나머지는 예외 없다고 했기 때문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은 오늘 추가적인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까지 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틀, 3일, 일주일이 갈 수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뭐든지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 좀 마무리가 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뭐 우리 뭐 자동차주 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 주가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싶네요. 뭐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차트 보시면서 이게 지금 약간 묘해요. 그렇죠. 쿵 A파, 지금 B파, 다시 C파 조정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또 재료가 나오니까 자동차에 관세 때리겠다 했는데 그 충격을 도요타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싶은데 지금 근데 테슬라 어떻게 보세요? M7 중에 최근 들어서 가장 부진해요. 어제도 그러니까 간밤 예, 미증시에서도 맞아요. 네. 조정이 좀 세게 네, 나왔죠. 네. 그런데 테슬라만큼은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걱정할 생각이 필요는 들어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전기차의 수요가 예전만큼 못하고 전체 매출에서 이 전기차의 비중이 계속 적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미 이 부분을 예견을 했기 때문에 우주라든지 네. FSD라든지 이 옵티머스 쪽으로 시선을 돌린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조정은 그냥 주가가 빠지니까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테슬라만큼은 조정 시에 최대한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싶고 기술주와 소비재의 어떤 흐름이 지금 명확하게 좀 갈립니다. 네. 코스트코, 월마트 사상 최고가입니다. 여전히. 근데 지금 기술주들은 좀 밀리고 있죠. 근데 만약 이 소비재주들의 조정이 또 나오게 되면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반등에 또 선봉장에 설 수 있는 지금 상황인 테슬라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주가가 133달러까지 회복이 됐고 또 네. 간밤에 보니까 브로드컴도 많이 올랐고 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네. 뭐 약간의 고민은 좀 있었던 네, 네.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하지만 결국에는 GPU와 HBM을 통한 엔비디아의 필요성은 지금 많은 어떤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을 앞두고 있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좀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네. 엔비디아가 강하니까 SK하이닉스를 또 봐야 되는구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들 중에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라든지 ISC라든지 TS라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엔 지금 반도체가 어떤 그 상황에 맞는 반도체들이 다양하게 필요하죠. 네네. 로봇에 들어가거나 자율주행에 들어가거나 어떤 특정 디바이스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각기별로 다른 반도체 칩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상승을 하지만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네. 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종류가 다양한 반도체 칩을 모두 테스트를 해야 되는 소켓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크게 리노공업과 네. ISC가 지금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정의 어떤 회복 단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지금 봐도 만약 이들만큼은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용해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저 최근에 우리 김 부부장님 유럽장 보셨어요? 아니 유럽은 왜 이렇게 세죠? 네, 아니 뭐 다음 관세 두드려 맞을 타자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그다지 뭐 이렇게 지표를 보나 뭐를 보나 좋아 보이진 않는데 주식이 너무 잘 가요. 전체적으로 유럽이. 저도 최근 바라보는 그 예. 수치 중에 가장 의아한 게 유럽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주에도 제법 많이 흔들릴 수 있었던 시장이 유럽 그러니까. 증시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멕시코, 다음에 뭐 중국 막 때리고 이제 그다음 EU가 EU야 본격적으로 이랬는데. 타겟이 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최근 연속 추가적인 상승세가 네. 좀 나오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 좀 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 일단은 유럽 쪽은 조금은 더 추이를 봐야지 제가 지금 뭐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새 헷갈리는 거 많아요. 네.
저기 달러가 보통 강세를 띠면은 금은 좀 약하고 금 가격이 지금 보니까 유가도 약하고 이래야 엄청나요. 되는데 네. 달러는 달러대로 강하고 네. 금은 뭐 헐헐 지금 날아가고 온스당 2,900달러를 넘어섰으니까요. 네. 이 페이스면 조만간에 3천도 그런 보겠는데. 얘기 나올 것 3천 같죠.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금을 샀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금을 샀어야 됐습니다. 참, 네. 아니 또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지금 MSCI 분기 편취. 리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편입 종목은 없고 아마 편출될 종목이 많다라는 거. 이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좋죠. 예, 안 안 좋을 좋- 수 있는 게 예. 아니라 어차피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예. 이제 그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지 못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기업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 LNF, 엔캠, LG화학, 우선주, 포스코 DX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들 종목은 이 MSCI 편출 대상이라 그래서가 아니라 네. 현재 구간에서 사실은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지금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본업에서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추세가 좀 전환이 예. 될 만한 일련의 요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막연하게 괜찮아지겠지, 나아질 거야, 반등이 나올 거야 해서 만약 이들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저는 LNF만큼은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NF는 테슬라하고의 밀접함이 가장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라서 오히려 테슬라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LNF는 MSCI 편출 이런 수급적인 문제를 떠나서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LNF만큼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되 다른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비중은 반드시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빨간색 표시된 게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구나. 네. 그러면 로봇주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어제장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감에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올해 로봇 관련해서는 뭐 테슬라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뭐 로봇 택시까지 얘기 나오고 또 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도 로봇 쪽 섹터에서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뭐 비아디도 로봇 진출한다고 하고. 그렇죠. 예, 애플도 예.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요.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들은 어떨까요?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HTS마다 다 들어가서 남은 신용 매수 가능 물량들을 확인을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네. 신용 매수가 막힌 증권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굉장히 지금 많이 사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분들은 항상 끝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조정이 조금 나온 상황이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더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당 섹터의 가장 기준점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흔들리게 되면 최근까지 좋았었던 일부 로봇주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저는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엔 테슬라가 앞서서 지금 이끌고 있고 뒤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두산, LG, 포스코, SK가 지금 다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각 기업별로 좀 걸려있는 밸류 체인들을 저는 잘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쪽이 레이더, 라이다, 센서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로봇도 로봇이지만 자율주행도 지금 이 센서류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카메라 모듈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은 카메라 모듈보다는 센서들이 많이 채택이 되는데 지금 로봇 하겠다고 하는 BYD 쪽에서 지난주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본인들도 자율주행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본인들 자율주행 시스템에 센서를 탑재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센서류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흐름을 좀 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대표적으로 SOL, S랩 한번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만간 또 트럼프가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죠.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트럼프가 방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전통적인 방산에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트렌드 변화, 드론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도 레이더, 라이다 센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접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i3 시스템의 최대 고객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네. LIG 넥슨인데 현대로템 최대 실적,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대 실적, 그러면 그 부품사 또한 최대 실적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지금 네. 휴머노이드 다 지금 계속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게 연결된 기업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트너급으로 이제 엔비디아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현대차는 일단 전체 매출에서의 이제 자동차 비중이 압도적이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예. 네,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뉴스가 있으니 자동차 관세가 있어도 현대차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시는 건 그냥 우리나라의 현대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행복회로, 희망회로일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네. 지금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슬라 하면 옵티머스라는 단어가 떠오르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혹은 두산 로보틱스 하면 근데 저기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아. 이 완성차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엔비디아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성장의 폭의 둔화는 조금 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력으로 지금 달려왔다가 네네. 이제 속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지난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속도의 둔화를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지켜보고 저는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쪽을 너무 강하게 보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저는 테스트 소켓 쪽을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칩의 종류는 더 많아졌으니까 네. 그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 두루두루 이제 종목들 다 이렇게 보시니까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 어제 시세 변동이나 차트상으로 눈길을 끈 게 우선 위로 튀는 것 중에 네. 덕산 네오룩스, 뭐 삼성전기, 네. 사마콘덴서 이런 것들이 아주 보면은 뭐지 싶을 정도로 한번 탁 튀고 네. 반면에 이제 반대 케이스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꺾이지 싶은 게 이제 조선주들하고 네. 삼천당 제약 네.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중에 뭐 이렇게 설명이 될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덕산 네오룩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OLED 소재 관련 OLED. 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AI 확산이 디바이스에 접목이 되었을 때 갤럭시 시리즈들에 대한 어떤 이 교체 수요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어허.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교체 수요를 일으키는 모델이 정말로 갤럭시 S25냐 아니면 갤럭시 폴더블 제품이냐 아니면 만약 여기서 지금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에서 이 플립 핸드폰을 만들게 되면 이 소재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에서도 지금 폴더블 플립 이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라고 해요. 특히나 여기에 AI가 탑재가 되면서 이 판매 수요가 지금 폭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상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중국이 이구안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거 가져다 주면 예. 새 거 준다는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이 교체 수요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허. 이들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OLED 소재주들의 이제 상승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삼성전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삼성전기가 사실은 과거에 MLCC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MLCC가 뭐 전기차에 들어가면 모바일보다 뭐 10배, 20배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한참 인기가 있었는데 MLCC가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재고가 쌓이는 상황.
재고가 쌓였는데 전기차는 예전만큼 혹은 계획한 만큼 팔리지 않으니까 MLCC의 단가가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MLCC의 전 세계 1위는 노무라예요. 근데 노무라도 실적이 계속 악화됐었던 상황이지만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쪽도 재고 관리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MLCC의 단가가 예전보다 많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노무라의 실적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여기 이제 편승이 되면서 사마 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사마전기 이러한 기업들이 어제 이제 같이 따라 움직였고 또 MLCC가 예전에는 전기차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몰두되어 있었지만 지금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로봇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매출을 좀 늘릴 수 있을 산업이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대감이 접목이 돼서 어제 이제 삼성전기를 포함한 MLCC 쪽도 이제 강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이거 만약에 유럽 못 팔게 되면 실적이 생각보다 줄어드는 것 아니야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던 탓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저는 뭐 삼천당제약 혹은 이제 삼천당제약이랑 같이 움직이는 옵투스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 시에 매수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파이프라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라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제 또 가장 핫한 기업이 올릭스. 올릭스. 네, 올릭스가 어제 점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당뇨 쪽이랑 이제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와 계약 체결이 있을 거라 기대감이 좀 많았는데 없었었어요 작년에.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감의 어떤 선봉장은 사실은 펩트론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펩트론보다 일라일리가 올릭스를 좀 먼저 선택을 하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이쪽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올릭스는 당연히 선택을 받았고 시가총액이 어제 점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일스톤 계약 금액 계산을 해보니까 9천억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쪽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올릭스가 선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쪽 바라보는 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올릭스를 선택을 했다면 펩트론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올릭스와 펩트론이 만드는 지금 제품이 비슷하다면 올릭스가 선택이 되었기에 펩트론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두 제품은 엄연하게 사용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네. 하나는 병용 투여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지속형, 기간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라일리가 올릭스와 먼저 계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 타자로 펩트론이랑 어떤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어떤 시세의 연속성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보니까 어제 상한가고 오늘 호가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상한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3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30포인트, 코스닥도 0.2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5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5,800원, SK하이닉스 0.9% 상승 예상되고 호가 20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2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 1.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34만 1,500원. 현대차가 지금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1,000원. 네이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3%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4,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만 200원. 이 가운데 HLB 보합 예상되고 레인보 로보틱스 어제 좀 물량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호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2.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6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캠바이오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12만 5,900원.
삼천당자 강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어제 많이 올랐죠. 오늘 0.6%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22만 8천 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 휴젤이 1.5% 상승 예상됩니다. 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또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글쎄요,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또 반도체 이런 섹터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요. 근데 저거보다 조금 더 올라도 될 것 같은데. 김 본부장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네. 더 올라간들 뭐 진짜 종목으로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지수가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요즘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미국의 M7이 지금 상대적으로 흔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단에서 뭐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들은 또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올라와요. 네. 그래서 아마 국장에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미장에 투자하신 분들도 복잡할 겁니다. 아니 미국장에 투자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아마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원론적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리죠.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 근데 그런 투자자분들은 지금 못 쫓아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냥 답답한 박스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저 거예요. 지수는 지금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즐거울 겁니다. 하루하루 테마가 바뀌니까.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실 거라면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주도주들의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방금 하나 뜨는 게 카카오 게임스 작년 영업이익이 91% 줄었네요. 거의 뭐 91%나 줄었다는 얘기는 작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이익 안 난다는 얘기인데. 야, 참 이 종목도 주가 보니까 우리가 2020년, 21년에 뭘 했던 겁니까 도대체 그때? 그때 우리 뭔 일을 한 거죠? 이게 11만 원 더 넘었었네. 와, 이게 16,000원 하고 있으니 참. 최근에 플랫폼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소외됐다가 네. 딥시크 등장 이후에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네이버 쪽에서는 이해진 전 의장 복귀 소식도 있고 네. 이거 뭔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이제 뭔가 하겠다는 안 통합니다. 뭔가 아. 해서 결과물을 그렇긴 보여주지 하죠. 예. 않으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사실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정말 큰 배신감을 안겨준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 이제 잘할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안 통한다. 뭔가 이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카카오 지금 최근 2주 동안 정말 오랜만에 바쁜 2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샘 알트먼 오고 뭐 누구 와서 만나고 네. 뭐 카나나라고 하는 플랫폼에 AI 탑재를 해서 뭐 개선을 하겠다. 근데 결국 이것도 말뿐이거든요. 뭔가 개선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우리가 느껴야 글쎄. 그걸 네.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주가가 회복하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AI라고 하는 산업이 이들과 좀 접목을 시켰을 때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대는 하되 과거에 엄청나게 좋았었던 가격까지 올라온다라고 기대감을 갖는 건 좀 무리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니 다녀가고 나서 뭐 나오는 거 없습니까 그쪽에? 네. 샘 알트만 다녀가고 나서 없습니다. 그냥 사진만 남긴 거예요?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 네. 뭘 아주 비밀리 뭘 준비하고 있나? 근데 비밀리에 준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왜 한참 이제 국내 증시 답답하고 또 미국 쪽 괜찮을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미국 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은요? 저는 지금도 그 기조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뭘 사야 돼요? 일단 저는 만약 국내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면 일단 가장 신선한 뉴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신선한 뉴스라고 하면 정말 오랜만에 거론이 되는 저는 MLCC 쪽을 바라보는 게 MLCC 지금은 가장 적층 낫지 세라믹 않겠나. 컨덴서. 그렇죠. 예.
일단 이 MLCC의 가격이 이제 회복하는 것도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이고 네. 또 회복했다라는 것은 지금 수요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수요가 모바일 쪽에서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AI가 탑재된 모바일은 기존의 모바일보다 MLCC가 지금 더 많이 한 30%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소비 촉진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동안에 시세가 강한 쪽을 바라보시면 먹을 폭도 적을 뿐더러 투자를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쪽을 바라보신다면 저는 MLCC 쪽이 그나마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좋죠. 그런데 타이밍 안 맞아서 올해 초에 넘어가신 분들은 그 좋은 기업을 매수를 해놓고도 지금 손실일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좋은 기업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파는 타이밍도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지금 행정부에서 그 관세 행정 명령 이슈에 따라서 또 섹터별로는 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1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부가 행정명령 소식이 나오고 있고 섹터별로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가운데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또 CPI 발표도 있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발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지금 쉽지 않은 장세고 또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 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떤지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 올라갑니다. 2,532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75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소폭 올라갑니다. 55,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0만 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1.4% 상승하면서 20만 1,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올라갑니다. 34만 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3만 3,000원, 0.2% 올라가죠.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20만 500원. 기아는 1% 떨어지네요. 9만 3,500원이고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18만 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이고 네이버가 소폭 떨어집니다. 22만 7,000원. KB금융 0.2% 소폭 상승하면서 KB금은 다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지금 84,800원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지금 보합권이네요. 39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 소폭 떨어집니다. 12만 400원. HLB 지금 보합이고 에코프로가 지금 0.3% 떨어집니다. 5만 9,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8% 하락에 이어서 오늘 2% 약세 지금 36만 7,500원. 리가캠바이오는 올라갑니다. 12만 5천 원권, 지금 12만 5천 원이네요.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상승합니다. 18만 8,100원. 리노공업도 어제 5% 강세였고 오늘 조금 더 올라갑니다. 22만 7천 원. 클래시스 좀 떨어지고요. 휴젤은 보합권. 지금 0.7%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26만 500원이죠.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전해드렸다시피 뭐 정부에서 지금 양자 쪽으로 2천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시간에서도 흐름 좋았거든요. 오늘 한국첨단소재가 5% 강세입니다. 6,430원, 아이윈플러스가 11% 급등합니다. 2,000원. 코이버가 2.7% 상승하면서 6,460원이고요. 바이로그 디바이스가 8% 강세, 그리고 CQ센 2% 올라갑니다. 엑스게이트가 9% 올라갑니다. 지금 1,44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로 라닉스도 4% 이상 올라가고 드림 시큐리티가 1.6% 올라가고 ICTK도 2.8%, KCS가 10% 급등하네요. 1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흐름 좋고요. 또 우주항공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루미르가 12% 급등합니다. 12,600원 선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3% 올라갑니다. 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3% 급등하면서 지금 46만 8천 원. 많이 올라가네요. LIG 넥스원도 2.9% 상승하면서 26만 500원, 이수페타시스도 1.3% 올라가고요. 그 밖에 파이버프로, HVM도 4%, 3% 넘게 올라가고 하나시스템도 4% 올라갑니다. 지금 하나시스템이 25,9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밖에 뭐 AP 위성 3% 상승 14,0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우주항공 쪽도 좋습니다. 뭐 방위산업 쪽도 좋아. 이게 사실 우주항공 방위산업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그룹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 뭐 방위산업 쪽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방위산업도 지금 움직임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하나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섹터 좀 볼게요. 오늘 조선주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하나오션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죠. 어느덧 주가는 6만 원 선을 돌파합니다. 3.7% 상승하면서 지금 6만 300원. 그 밖에는 지금 HD, 현대, 중공업도 1.8% 올라가고요. 지금 조선주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조금 쏠림 현상이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335억 원 매수 5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5억 원, 78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 보여줍니다. 248억 원 매수 5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5억 원, 17억 원 매도 5위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사요. 지금 2,535개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뭐 달러 인덱스가 간만에 좀 올라갔는데 또 정기장 마감 대비로 1원 30전 상승하면서 1,45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환율 자체는 이제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열어주고 가야겠네요. 예. 예, 잘 안 빠지죠, 그죠? 네네. 예, 달러는 뭐 은근히 그냥 강하게 가는데, 야, 외국인들이 또 선물 사는 거 보니까 지수는 또 오후에 가서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아니 저기 아까 우리 김태승 본부장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PI 네. 이게 보니까 며칠 전에 상장했네요. 아, PI요? 예, 네네. 맞습니까? 네. 와, 상장 당일날 그냥 그게서 뭐 벌써 따블인데 한 3, 4일 만에 뭐 하는 회사인지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유리기판,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아니라 삼성전자 유리기판. 전자에 네. 예. 삼성전자 이제 유리기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소스가 묻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도 사실 PI라는 기업이 정확하게 이 유리기판에서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스터디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붙었네. 그렇죠. 일단 붙었고 네. 그래요. 뭐 IPO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첫날부터 나락만 가는 것보다는 저런 것도 한 번씩 나와줘야 또 흥행이 네. 이어지니까. 아니, 우주항공 쪽이 너무 좋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6% 급등한데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로켓랩 네. 많이 올랐잖아요. 우주항공 쪽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은 최대 실적 때문에 이제 실적 어제 모멘텀. 시간의 상한가에서도 지금 올라왔고, 네. 이제 하나오션이 다른 조선주들 대비 지금 강한 부분도 네. 어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더 늘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조선주 안에서도 이제 한화자 붙은 쪽이 지금 굉장히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에서도 다 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의 독주 체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도 테슬라 이야기 드릴 때 잠깐 했지만 테슬라는 이제는 2차 전기 전기차에 그렇게 큰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계속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로켓랩 같은 어떤 중소형 기업들까지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또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여러분들이 압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겠지만 저는 HVM이라고 하는 우주항공 소재 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는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예. 해외 매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우주항공만 바라보면 그렇죠. 너무 손가락 너무 빨다가 좁죠. 예. 굶어서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해외 매출과 조금 더 연관성이 높은 쪽을 조금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뭐 우주항공도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에 저는 HVM과 같은 기업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HVM은 해외에서 매출이 좀 있나 보네요. 네, 여기는 이제 예. 그 테슬라하고도 연결고리가 좀 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다른 쪽보다는 HVM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 얼추 요거 지금 한번 2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요거 이번 달 대충 어디까지 보이세요? 일단 가장 어려운 질문 예.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2,6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코스피는 코스피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는 잘 모르겠다. 네. 왜냐- 하기야 요 지난번에 막혔던 요 121선이 좀 그래서 고비네. 네. 2,550포인트를 넘어갈 때 50을 넘어야. 어떤 재료와 어떤 뉴스가 조금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수급이 붙어서 올라오면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네. 만약에 이제 550포인트 뚫을 때 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온화하게 바뀌거나 뭔가 이제 끌어낼 것들은 다 끌어내면서 일정 부분 안정화가 되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2,600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오히려 지수는 그대로 그냥 정말 매미처럼 딱 그 자리에 붙여놓고 종목별로 플레이가 조금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예민해서 그렇지 세상사 시장 경제나 주식시장, 금융시장도 다 이렇게 세상사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지만 당연하죠.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이제 논외로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걸 보면은 네. 우리 시장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네. 네. 지금 일본은 뭐 이시바 총재까지 전면에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면에 나설 분들이 마땅치는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지수 흐름은 니케이보다 우리가 나으니까. 이 정도의 개선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평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색깔, 어떤 관점 그런 걸 다 제외하고 네네. 일단 주식시장만을 생각을 하면 1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정리되어야 더 긍정적인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게임주도 오랜만에 좀 짚어볼까요? 지금 뭐 게임 업계도 이제 AI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사실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AI로 인해서 뭔가 임상이라든지 신약이 더 빨라질 거다, 신약 출시가 네.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비용으로 뭔가 조금 신작 빠르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이미 오픈 AI, 그러니까 예. 챗 GPT를 통해서 개발 단계부터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데 예상 소요 시간이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면 AI를 접목시켰을 때는 절반 그 이하로 기간을 단축시킨다라는 지금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기간이 단축됐다는 건 게임사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그 기간 안에 들어가는 R&D 비용, 그러니까 투입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보통 게임 하나 만드는데 3년 정도,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년 혹은 그 이상, 그런데 결과치도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흥행이 안 할 수도, 만들었는데 임상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네.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AI를 도입을 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훨씬 더 많은 표본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보로노이가 단연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탑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보로노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기업을 AI 플러스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은 일단 크래프톤이 먼저 더 치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치고 가야 그 하위단에 있는 게임주들이 좀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잠깐 한번 언급해 주시죠. 엔터 최근에 시세가 났잖아요. 네. 어. 엔터가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 문제가 있을 때 약간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섹터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타이밍도 좋은 게 그냥 단순히 실적도 안 좋고 기대감도 없는데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지금 좋은 성과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저는 오히려 뭐 관세 때문에 엔터주를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 엔터주를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가격적으로 보면 YG 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YG 그룹 내에서 음원을 유통하는 기업인데
블랙핑크라고 하는 걸그룹 네. 완전체가 이제는 신곡을 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반응들이 제법 괜찮다라고 보면 저는 YG 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그리고 투자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네.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결점이 가장 적은 JYP가 좋아 보이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참 그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로지 아파트 때문에 엄청 인기 핫했죠. 때문에 엄청 주가도 많이 네. 올랐었잖아요. 아, 근데 엔터주 쪽에서는 또 그쪽을 좋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 결국 예. 리사가 포함되어 있는 블랙핑크가 예. 또 앨범이 났기 때문에 네. 저는 아무래도 YG 플러스가 한 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매입했구나. 네. 아, 예, 그래. 두 종목 오늘 날라가죠. 좋은 선택을 해준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야. 또 지금 체크해야 될 분야가 어디지? 뭐 자동차 쪽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또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멕시코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주가 대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생각보다 좋죠. 생각보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기아보다는 예, 예. 나은 상황인데 네. 일단 장전에 뭐 반도체, 뭐 의약품 이쪽에 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뉴스가 있는 것 치고는 네, 네. 일단 우리나라 지수가 아직은 크게 해당 산업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9시 17분, 그러니까 네.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방심은 금물이다. 아. 네. 점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제대로 된 어떤 수급의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는 무슨 관세 없었죠 아직까지? 관세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LG엔솔도 예, 그렇고 예. 배터리 셀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합작사를 어디에 많이 만들어놨냐면 캐나다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하. 캐나다에 또 관세 네, 이야기가 네, 나오다 보니 네. 흔들렸었다가 또 유예한다 그러니 또 올라왔다가 근데 지금 또 실적이 안 좋다 보니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네.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신규 매수도 안 되고 손절은 의미가 없고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뜨네요. 에코프로비엠 작년 영업 손실 402억 원, 적자 전환. 힘겨운 구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견뎌내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48% 상승하며 2,533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31% 강세로 751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만 팝니다. 32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182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 60억 원 가까운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8억 원 순매도 기록 중이고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30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만 홀로 36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과 국방, 조선,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쪽, 철강과 전기 제품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양자 암호 관련주 어제 시간을 거래에 이어서 강세 보여줍니다. 정부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1,9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QSI가 22.6%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11,050원이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17.3% 급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이윤 플러스가 9%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가 1,955원이고요. KCS도 6.78% 올라갑니다. 거래가 12,920원. 더불어서 엑스게이트도 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강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3년간 주요 국방기술 연구개발 등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K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산텔레콤은 이미 상한가입니다. 현재 2,275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방산에서 조선으로 시너지를 확장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가까이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46만 5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 밖에 MNC솔루션이 5.4%, 한화가 3.63% 상승하고 있고요. 제노코도 2.84% 강세 기록 중입니다. 조선주도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추가 취득 소식에 한화오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3.79%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6만 3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조선주 내에서는 HD중공업도 2.68% 올라갑니다. 6,520원. HD현대중공업이 0.5%, HD한국조선해양이 0.4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HD현대미포는 현재 약보합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는 오늘도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진출 소식이 나온 이후에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PIE가 20% 넘게 급등합니다. 거래가 9,270원이고요. 한빛레이저가 15% 급등세 보여줍니다. 6,59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4세대 유리기판 관통홀 내벽에 구리 방막 형성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필옵틱스가 7.7%, JNTC도 3.67%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견뎌내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호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중국 AI 모델이죠. 딥시크가 발표된 이후에 AI 경량화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AI 기업들도 앞다퉈서 경량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제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 후폭풍이 AI 경량화 경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딥시크 R1이 가장 효율적인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AI 경량화 모델에 대한 이런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량화는 앞으로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AI 스마트폰과 AI PC 등의 이런 개발과 양산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북 5 프로 역시도 이제 갤럭시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기능을 모두 탑재하기도 했는데, 올해 AI 노트북이 이제 전체 노트북 시장의 6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먼저 어제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I 기능을 탑재한 이런 PC와 스마트폰이 늘어나게 되면서 MLCC 수요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이런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이제 AI 부품주로 다시 한번 재평가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MLCC 수급 전망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향방을 가늠한 촉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를 탑재한 IT 기기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출시됨에 따라서 MLCC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기의 실적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이제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신규 디바이스에 이제 대응 가능한 소모성
부품인 리노핀과 IC 테스트 소켓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에이직 랜드입니다. 에이직 랜드는 이런 팹리스를 대상으로 이런 컴퓨터 언어 형태의 이런 디지털 회로를 특정 공정에 최적화해서 실물로 구현하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온디바이스 AI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는 AI 반도체 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런 주문형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시장 우려와 달리 장 초반 흐름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이제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 변동수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 협상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우려에 따른 매도세는 차츰 완화되는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어서 관련 이슈에 따른 이런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겠는데 지난주 이제 발표됐던 미국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을 대폭 상회하는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관세로 인한 이런 물가 상승 우려까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관세 이슈보다는 내일 밤 예정되어 있는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CPI 발표 시기와 이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만약 이런 CPI를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이런 관세 노이즈에 따라서 시장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변동성을 활용한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요. 미국의 고용 호조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우려로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 환율 흐름과 함께 이번 주 챙겨봐야 할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전쟁이 지금 뭔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환율 흐름은 어떤가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하나씩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환율은 예상보다는 좀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이벤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먼저 1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이제 수요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 출석 발언, 그리고 요즘 시장 영향이 제일 큰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의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1월 고용 보고서 지난주 주말에 있었습니다만 크게 고용 시장 관련한 걱정은 없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세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조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상당 조금 오르는 상황. 자 이제 1월 CPI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먼저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작년 12월과 동일하게 전년 동업이 2.9%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3.2% 정도로 둘 다 하방 경직이 좀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장기간 동안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입 물가 둔화 압력이 이제 강력한 노동시장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수요 압력을 좀 상쇄시키면서 당분간은 이 인플레이션이 하방 경직을 이어가는 보합권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부터 미국 상원 하원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게 되는데 이번 의회 증언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연준의 이제 듀얼 맨데이트가 이제 물가와 고용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좀 경제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도 확인된 것처럼 민간의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점은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정책 자체가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지표로 확인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를 강조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제 평가는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통화 정책의 원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영단은행 뭐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하 했고 ECB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뭐 나설 것 같지만 또 이제 일본은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연준은 꼼짝도 못 하는 것 같고 지금 최진호 이코노미스트님과 뭐 전화 연결로 지금 통화 정책 갖다가 다 살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문제는요, 달러가 지금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 크게 보면은 박스입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기준 107 밑으로는 잘 안 가고 109 가면 막히고 유로 달러도 1.02달러 오면은 더 안 밀리고 1.04 가면은 또 막히고.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달러 이거 지금 여기서 당장 뭐 크게 움직일 만한 무슨 변수는 없을까요? 일단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기조적인 뼈대의 흐름을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박스권이긴 하지만 강달러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흐름이 일방적이지 않고 박스권에 갇히는 이유는 이제 트럼프 정책이라든지 또는 주요 선진국들의 이제 통화 정책에 연동돼서 환율이 변화하는 상하단으로 움직이는 그 속도가 약간 달라지는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유럽 지역에서는 뭐 20이나 영국 같은 국가들이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가 강하기 때문에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일본 심의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가 1%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도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노출도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요.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연동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 불안정이라는 요인이 또 이제 원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계속해서 환율 하단을 떠받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요.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분간 1,450원 내외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관망세도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하면 이제 바로 대출이겠죠.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있다 보니까 쉽사리 또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대출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뭐 매번 우리 뭐 집값 얘기할 때마다 서울과 지방 양극화 얘기합니다만 요즘은 뭐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강남 쪽하고 비강남 쪽하고 집값 차이가 최대는 5배까지 네. 좀 심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서울하고 지방은 뭐 온도 차이가 너무 크고요. 네네. 이 서울 안에서도 서초 강남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가격하고 또 그 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심합니다. 이 이유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 서초구의 지금 그 평균 실거래가가 25억 1,800만 원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강남구, 용산구 그리고 뭐 저희들이 다 좋아하는 뭐 송파구, 성동구, 마포구 순으로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평균 실거래가가 20억 원을 넘는 이 서초 강남 아파트의 특징은요. 작년 8월이 이제 아파트 가격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그 외 지역들은 조금씩 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지역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평균 실거래가 가장 낮은 지역이 이제 도봉구로 5억 4,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서초구하고 이제 4.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현상은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현재 계속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집을 매수하시는 30대 분들조차도 바로 이런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 외의 지역에 있는 40대 분들 역시 또 상급지 갈아타기로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지역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 불패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강남권과 그리고 뭐 용산 그런 규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은 전혀 빠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집값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대출 규제가 오히려 강남 쪽이 더 심할 수도 있는 게 뭐 네, 토지거래 맞습니다. 허가구역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한도만 살펴보더라도 이 규제 지역은 LTV 50%라고 해서 집값의 50%만 대출이 가능하고 네. 그 외 지역은 LTV 70%인 로 이제 대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규제 지역으로 이제 계속 상승세가 몰리는 그런 이유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원베일리 레미안 원베일리가 133제곱미터가 106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평당 2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동산 한파 속에서도 이렇게 높은 금액이 나오는 이유는요. 뭐 특정한 좀 이유가 있죠. 뭐냐면 모든 분들이 이제 갖고 싶어하는 요소를 다 갖춘 거죠. 신축, 얼죽신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신축을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 아파트라는 거, 그리고 대형 평수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이 정도 네. 금액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 지금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들의 약간 입지는요. 약간 트로피 아파트 같다.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소득이라든지 성공을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아파트를 쟁취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그 부동산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높거나 그래서 이미 자산을 형성하셨거나 아니면 부자들의 부자 부모를 두신 분들이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를 몰려서 이제 이런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 부자들이 이런 고액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하다는 믿음 그리고 너무 많은 집을 매수할 수 없는 지금 이제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른바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이 많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60억짜리를 매수를 하셔도 뭐 30억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면 소득이 한 연봉 부합산 4억 5천 정도가 되셔야 되는데 대부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은 여기저기 많은 데서 쓰이는데 네, 그들만의 리그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인정해주면 편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안 돼. 네. 그들에 속할 수 없는 상황인데 괜히 그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저는 왕왕 봤거든요. 네, 오히려 스트레스 받더라. 내 살 길이 이쪽이 더 낫더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뭐. 전 부동산 시장의 지금 가격이 글쎄. 올라갔다고 하시면 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들에 속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대출 부문인데 네. 이게 지금 여전히 어렵습니까, 대표님? 네,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요 네. 대출은 이제 1월 1일이 되면 대부분 이제 확 풀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새해 되면서? 네, 이제 12월 말까지 총량 규제로 인해서 은행들이 약간 문을 닫고 있다가 1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했던 규제들을 모두 이제 푸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았는데 현재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나아진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당국에서 막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막는 거예요? 은행권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은행별로 모두 규제들이 조금씩 다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뭐 어떤 은행은 다주택자를 받지 않겠다. 이 은행 같은 경우는 뭐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총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총량 관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연 단위, 1년에 몇 % 증가했느냐 그걸로 따졌다라고 하면 현재는 거의 매달 보고를 받고 있다. 매달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달 예를 들어서 뭐 정해진 금액 이상의 대출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 받기가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방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방은행은 조금 더 유연성을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금융권 대출 역시 3년 동안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권은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담대 증가폭이 지금 전혀 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은행에 지금 상황을 좀 본다라고 하면 1월 달 같은 경우에 물론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대출이 증가할 요인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출 규모가 전달 대비해서 1조 원 정도 뭐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뭐 작년 초반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세였기 때문에 정말 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담대는 조금 늘었지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연휴도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모두 갚아서 신용대출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고, 집단대출 역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이 이제 그 거대한 그런 재건축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 증가폭은 점점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규제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금리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조인다면서요? 이 부분이 조금 진짜 서민들 힘든데. 네, 사실 정부에서는 이 전세 대출을 조인다는 그 의미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서민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손을 대기가 조금 많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을 해야 된다, 전세 대출을 줄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었겠지만 규제를 할 수 없었던 게 이제 그러다 보면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좀 신중하게 했었는데요. 이제 정부가 드디어 이제 그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대출 잔액이 200조 원을 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 이제 전세 대출의 그 절차를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전세 대출은 은행에서 실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담보가 없는 대출입니다. 왜 저희가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데 이 담보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중간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물어줄게. 그 역할을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 이렇게 세 군데서 했는데요. 이 세 곳 중에서 두 곳,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은 100% 보증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그냥 얼마든지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구조고요. 특히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그 대출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따지지 않고 신용 점수만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농협은행이라든지 일부 은행에서도 지점장님 재량에 의해서 소득 없는 분들을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허구 규정상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약간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100%의 보증을 해줬으면 지금은 90%만 물어줄게.
이러면 나머지 10%는 은행 책임이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조금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고 금리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민들한테 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전세 대출을 빌리는 서민들이 거의 소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타격이 있으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히 이제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 전세 대출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 기간도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전세 계약을 맺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 서민들의 삶을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아까 당국보다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대출을 조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중은행이 지금 이제 가계대출 증가액을 일단 축소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이 가계 부채를 이제 그 은행 자체별로 그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정부에서 가계 부채 증가폭을 늘리지 마라라고 이제 요구를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가계 부채 증가율을 저희가 보통 통상 매년 총량을 5% 전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경상 성장률 올해 경상 성장률이 3.8%입니다. 경상 성장률이 뭐죠? 경상 성장률이라는 건 저희가 경제 성장률 GDP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GDP에다가 물가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상 성장률을 3.8%로 축소를 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가계부채도 이에 맞춰서 축소를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은행이 이제 제동이 걸린 거죠. 더 이상 증가를 하기가 너무 버거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은행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축소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뭐 동결을 하긴 했지만 그 저번에도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크게 내리지 않고요. 뭐 조금씩 저번 농협은행이 어제 앞으로 금리를 조금 내린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고, 그리고 또 풍선 효과로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에 이금융권 대출이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이금융권은 아무래도 딱 들어봐도 금리가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는 분들의 그 가계부채 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분기별, 월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세요. 마감이 될지 모른다.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의 폭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갈수록 금통위에 대한 관심도 적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해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뭐 실제 내려줘야 말이지. 그렇죠. 저희가 은행에 가서 보면 하나도 글쎄, 내리지 않아서. 하나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니. 맞습니다. 기사는 보면 한은은 금리 내렸다는데. 은행 가보면 이건 뭐 오히려 똑같거나 뭐 체감 금리가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3단계, 그러니까 더 깐깐해지는 거예요. 규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출 받을 때. 근데 맞습니다. 이게 미분양이 쌓인 지방에서는 이 DSR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떨까요? 완화되면은 진짜 미분양 쌓인 지방은 좀 미분양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DSR을 뭐 완전히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완화를 한다고 해서 뭐 차등 적용이죠. 근데 지금 현재도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도. 근데 뭐 그거를 얼마나 완화를 해줄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DSR이라는 것이 무슨 요술방망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DSR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뭐 지방의 이 미분양, 특히 이제 미분양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입니다. 준공 후에도 미분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 경제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DSR을 좀 풀어서 지방을 좀 살려보자, 뭐 이런 의미로 DSR을 좀 한시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되는 분들은요, 좋은 집을 삽니다.
네, 그래서 그 DSR 규제보다는 사실 세제 혜택이 네. 조금 더 따라와야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그 세제 혜택과 함께 대출 완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좋네요. 좀 1% 상승하면서 2,548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예. 예. 생각 많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줘서 네, 네. 나쁘지 않네요. 장 좋아요. 네. 그러네요.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